오늘은 정의란 무엇인가 첫 번째 장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 소개되는 첫 번째 내용은 정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정의롭다고 말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 기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복지, 두 번째는 자유, 세 번째로 미덕.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삶이 무엇인지, 좋다, 안 좋다라는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의 미덕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나름대로 파악해 보려고 노력했을 때 저자의 입장은 복지, 자유, 미덕 중에서 그 중에서도 미덕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미덕에 대해서 이 기준이 다른 기준보다 앞서서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요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26쪽에는 그런데 주목할 중요한 점은 가격폭립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복지와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논쟁은 미덕에 관한, 즉 좋은 사회의 기반이 되는 태도, 기질, 인격을 길러내는 일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정의로운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지와 자유라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미덕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다는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즉 미덕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28쪽을 보면 정의에 대한 고민은 불가피하게 바람직한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 역시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라는 어떤 미덕에 대한 요소를 항상 정의라는 것은 복지나 아니면 자유라는 어떤 수치화된 계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좋고 무엇이 덜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불가피하게 수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까지 읽었을 때 그럼 갑자기 뒤에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나 아니면 기차 선로를 결정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왜 나왔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페이지 26쪽에 그 이유는 복지와 자유를 앞세우는 주장에 비해 판단의 요소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덕에 대해서는 복지나 자유보다는 더 판단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그 요소가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관적인 판단을 어떻게 자신만의 신념을 정립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한 예시로 그 철로 문제나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얘기가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러면 우리만의 미덕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를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자신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어떤 원칙과 실제 상황에서의 어떤 상황을 보고 철로나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때의 판단과 그래도 적어도 이런 것은 지켜야 해 라고 한다는 우리 추상적인 세계에 있는 어떤 원칙 사이에서 이 두 가지를 서로 가지고 이 원칙을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고, 판단을 했을 때 이 상황에서는 이러한 판단을 내리니까 그럼 원칙을 조금 수정하고, 이렇게 순환적이고 좀 변증법적인 과정으로 우리만의 어떤 미덕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53쪽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자신의 판단과 원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에 비추어 원칙을 재조정하기도 하고 원칙에 비추어 판단을 재조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행동의 세계에서, 실제 세계에서 이성의 어떤 추상적인 영역으로 다시 이성의 영역에서 행동의 세계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바로 도덕적 사고의 근간을 형성한다. 이 도덕적 사고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무엇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어떤 미덕의 기준을 갖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의 제목은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라는 제목이었고, 일단 정의라는 것이 무엇이 정의로운지 판단할 때는 복지, 자유뿐만 아니라 조금 판단적인 요소가 더 많이 개입하는 미덕이라는 요소를 우리는 불가피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 미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의 세계에서 내린 판단과 이성의 영역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원칙 사이를 두 가지 사이를 변증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의 세 번째 기준이 미덕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신념을 형성해 나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로 예시나 아프가니스탄 예시가 나온 이유는 이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우리가 미덕이라는 것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확립해 나가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장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장의 제목이 질문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름의 대답을 해보자면, 정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의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미덕이라는 판단을 수반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보다는 좋은 것과 덜 좋은 것, 바람직한 것과 덜 바람직한 것, 그러니까 미덕에 관한 문제이다라고 대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장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두 번째 장의 내용, 최대 행복 원칙, 공리주의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에 대한 이 글의 설명은 크게 벤담에 대한 부분과 밀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도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 부분을 명료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페이지 62쪽입니다. 도덕은 목숨을 숫자로 세고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어떤 도덕적 의무와 인권은 기본적인 것이어서 그러한 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숫자로 어떤 양적인 비교를 하는 그것이 도덕인가? 아니면 그것 외에 어떤 인권에 대한 고찰을 도입하는, 인권에 대한 생각을 그래도 하는 것이 도덕인가? 이 두 가지 내용이 각각 벤담과 밀을 생각한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리가 그토록 기본적인 것이라면 타고난 권리든 신성한 권리든 빼앗을 수 없는 권리든 절대적 권리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밀은 어떻게 그들을 가려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페이지 62쪽의 이 부분이 이 장의 내용을 대변한다고 일단 생각을 해서 첫 번째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벤담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면, 벤담은 쾌락의 증진이 인간의 행복에 기여한다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행복은 쾌락을 증진하는 거다, 이 내용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런 벤담에 대해서 왜 미리 새로운 공리주의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벤담의 어떤 주장에 비판받는 그 결함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벤담이 비판받는 부분 첫 번째는 개인을 너무 무시했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양적으로 비교하다 보면 그 개개의 요소의 개개의 특성을 파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것을 수치화 아니면 양화하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여러 쾌락을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책에 그냥 너무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일로 평가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데 그런 거에서 오는 한계가 벤담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은 페이지 70쪽에 테러 용의자의 입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어린 딸을 고문하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행위일까? 아무리 냉정한 공리주의자라도 이 물음에는 주춤할 것이다. 이 고문 이야기는 공리주의 원칙을 보다 진정으로 시험한다. 그러니까 죄 없는 어린 딸을 고문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불쾌감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주춤할 것인데, 그 내부에는 어린 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인권이라든지 자신의 지은 죄와 관련 없이 어떤 고통을 받는 거에 대해서 자신의 신체 자유를 침해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무리 벤담이라고 할지라도 테러 용의자의 입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고문하는 것이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어린 딸이 있고 테러 용의자가 있다고 하고 이걸 고문하는 것을 나쁜 사람들이 고문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실제 고문은 하지 않지만 이 사람한테 고문받는다는 듯한 어떤 연기자를 고용하던가 이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연기자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요소를 통해서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도 이 사람의 어떤 인권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을까, 아무리 벤담이라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체적인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어린 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자유 같은 것이 공리 원칙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아무리 벤담이라도 이렇게 이런 것 역시 일종의 요소로 도입시켜서 같이 다루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벤담이 쓴 책이나 주장을 자세히는 알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벤담의 주장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공리의 원칙 역시 도덕이나 자유, 개인에 대한 부분을 요소로서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이 벤담의 공리주의를 발전시킨 미래 공리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래도 아무리 벤담일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들었던 그 자연스러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밀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벤담의 공리주의를 발전시켜서 새로운 공리주의를 내세웠다고 이해했습니다. 벤담이 직면했던 문제에 대해서 미리 해결한 방식은 첫 번째로는 개인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밀은 개인이라는 것과 어떤 공리주의의 어떤 원칙이 같이 공존할 수 있고 둘은 상충하는 게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존중해야 개인의 도덕적 권리, 개인의 신체적 자유, 기타의 자유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공리 원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밀은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개인과 공리주의를 화해시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페이지 84쪽입니다. 나는 공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도덕적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궁극적인 하나의 그 기준은 역시나 공리이다. 하지만 이때의 공리는 넓은 의미의 공리여야 하고 넓은 의미의 공리이니까 단순히 어떤 욕구 충족을 너무 편협하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개인에 대한 어떤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고려도 포함하는 공리여야 하고 진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공리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밀이라는 사람은 밀의 공리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고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이지 86쪽에서 일단 밀이라는 사람은 어떤 개인의 개성과 전체주의적인 어떤 전체 체제에 따르는 그 수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교함에 있어서 수능은 되게 바람직하지 않고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개성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각각의 다른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페이지 86쪽에 미의 개성을 중요시한 이유는 쾌락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인격을 방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욕구와 충동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증기기관차의 인격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저자의 이제 생각인데 쾌락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쾌락, 욕구라는 어떤 공리의 원칙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인격을 방영한다는 그 이유 그 자체에서 온다라고 저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밀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밀은 아까 공리의 넓은 의미의
공리여야 하고 그 공리가 궁극적인 하나의 원칙이라고 하였으니까 밀의 주장을 너무 비판적으로만 보기보다는 밀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공리 원칙을 가장 궁극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의 요소로서 어떤 인격, 개성, 자유 이런 것을 도입을 했다. 그리고 공리의 원칙에서 인격과 자유라는 쾌락의 요소가 가지는 어떤 중요성을 더 많이 부각시켰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충분히 공리의 원칙과 유일한 공리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리의 원칙에서 인격과 자유를 더 많이 중시한다는 말과 공리의 원칙에는 인격과 자유가 항상 필수적이야. 그러니까 공리의 원칙이 있다는 것은 뭐 인격과 자유를 고려하는 것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공리의 원칙을 두고 그것에 안에서 인격과 자유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비판, 공리의 어떤 유일한 원칙으로서 공리주의라는 것이 유일한 원칙으로서 공리의 원칙을 주장한다는 점에 있는데 그 점을 밀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그 비판을 조금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벤담의 첫 번째 문제인 개인을 무시한다라는 것에서 개인과 공리 원칙이 공존할 수 있고 두 가지를 화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면 단일한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쾌락의 비교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는 벤담의 문제에 대해서는 쾌락을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으로 나눔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바인데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해본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쾌락을 고급 쾌락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해본 사람이 더 욕구하는 쾌락. 그러니까 그 기준은 욕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89쪽에 그리고 다른 도덕적 이상에 기대지 않고 오직 공리만으로 그 구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의 구분은 공리만으로 가능한 것이고 같은 페이지 89쪽의 마지막을 보면 이 테스트는 도덕이 전적으로 그리고 순전히 우리의 실제 욕구에 달렸다는 공리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다. 공리주의 원칙은 일단 욕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고급과 저급 쾌락을 구분하는 것은 둘 다 경험해본 사람이 더 욕구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 구분 자체는 일단은 공리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책에서 나온 예시에서 클래식 음악과 대중오락 이런 것을 두었다고 한다면 둘 다 경험한 사람들은 클래식이 좀 더 바람직한 것이라는 판단을 대부분 내릴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르면 클래식이 고급 쾌락은 클래식이 되는데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클래식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적인 어떤 욕구, 순간의 감정 이런 것에 따르면 클래식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대중오락을 찾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분함에 있어서 클래식과 대중오락을 여기에 포섭시킬 때 고급 쾌락은 클래식이고 저급 쾌락은 대중오락이야 라고 판단을 내릴 텐데 그러면 순간의 욕구는 대중오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중오락을 고급 쾌락이라고 보지 않고 저급 쾌락이라고 본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 대신에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다른 요소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 고급과 저급 쾌락을 구분하는 것 자체는
공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확인이 된 바가 있지만 실제로 상황에서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상충할 때가 있고, 그럴 때 우리의 판단은 욕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욕구가 아닌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를 두고 고급쾌락과 저급쾌락을 두고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리의 어떤 유일한 원칙으로서의 공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 비판의 내용으로 페이지 92쪽에 인간의 고급 능력을 신뢰하는 이 표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밀은 이 말에 기대면서 공리주의 전제에서 벗어나고 만다. 욕구는 더 이상 무엇이 고상하고 무엇이 저급인지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 이제 그 기준 말고도 우리의 바람과 욕구, 순간적인 그거와는 별개로 인간의 존엄성, 우리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서 그 이상적인 판단에서 나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분할 때 바람과 욕구라는 공리 원칙에서 그거와는 별개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상에서 나온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저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공리 원칙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이고, 쾌락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욕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 쾌락이 증진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당장적으로 아까 봤듯이 순간적인 바람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바람과 욕구와는 별개라고 볼 수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자기가 바란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을 원한다는 것은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자기가 바라는 것이고, 역시 이것도 자신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클래식과 대중오락을 구분함에 있어서 우리가 내린 판단은,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결정한 것이긴 하나, 이러한 결정 역시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의 우리가 바람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리의 어떤 다른 공리 외적인 요소를 도입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리는 역시 유일한 원칙으로서 작용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최대 행복의 원칙 공리주의에 대해서는 벤담과 밀의 주장이 나왔고, 벤담의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밀은 개인의 자유, 도덕적 권리, 인격, 개성 이런 것들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리의 어떤 요소들 중에서 인격과 자유도 우리의 판단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첫 번째로 주장을 하였고요. 두 번째 주장으로는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그건 역시 우리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공리의 원칙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